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관련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높아졌다. 이 얘기는 저희 정말 수도 없이 했고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의미를 먼저 저희 생각해 볼까요? 예, 러시아 국방장관이 사실상 뭐 작년도에는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가 왔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지금 북한을 방문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러시아로는 뭔가 좀 북한으로부터 뭔가 좀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갑자기 방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북한 국방상과 회담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무기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 4주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의 170mm 자주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사정포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거리 한 40km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240mm 방사포, 요것은 발사관이 2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엄청나게 이제 지역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량형은 한 60km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70mm나 240mm 정도는 이제 이 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예. 북한이 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서울 불바다 얘기할 때 나오던 그 포가 바로 170mm 장사정 포고 240mm 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러시아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운용 요원들도 갔을 거고 거기에 기술 요원들도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000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군단 요원들을 비롯해서 전체 인원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170mm나 240mm 여기에 운용하는 기술 요원들 아마 이미 추가로 더 파병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추가 파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종전안하고 종전 구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게 종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 대표자도 갤로그를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한 채의 땅이라도 더 빼앗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필요하고 북한군의 총포탄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휴전되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북한 병력들도 다 돌려보내야 되고 더 이상은 이제 총포탄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은 흔쾌히 아마 여기에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170mm 등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도 지원하고 하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그런 대가로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방공망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은 이미 이제 지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S-300, S-400이라고 하는 대공 어떻게 보면은 요격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체계 있지 않습니까? 사드, 예. 사드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S-400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S-300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뭐 천궁2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높은 고도에서 이걸 사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북한은 이제 방공망이 잘 돼 있는데 옛날에 이제 6.25 전쟁 때에 그때의 미군의 전투기들을 이렇게 격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방공망이 돼 있는 거지 우리처럼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것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평양에 있었던 AI, 평양에 있었던 드론 침투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새로운 그 국방부 장관이 방북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예. 국방부 장관이 방북을 해서 그러면은 그만큼 다시 지원을 받으니까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이제 군사 장비로는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가장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수호이 35라고 하는 이제 공군 전투기 정도가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많이 낼 거고 기술 분야는 아마 이 핵 분야하고 관련된 거, 뭐 정찰 위성, 뭐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인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2인자죠. 부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대통령도 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11월 24일 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의 적대국인 국가들한테 핵 기술을 넘겨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ICBM과 관련된 그 기술, 그것이 전부 다 이제 핵과 관련된 기술이잖아요. 예. 다탄두 기술도 그렇고, 발사체죠.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도 그렇고, 발사체 기술도 예.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기술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기술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국가 간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주고 받을 때는 그 이루어지는 시기가 정상들 간의 만남, 정상이 네네. 방문했을 때 이런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곤 그렇죠. 하거든요. 네. 또 마침 이번에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또 내년 5월 전승절 행사 때 북한군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갈 가능성도 있을까? 뭐 확실히 그 가능성 높아진 겁니까?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뭐 이게 러시아의 전성절하고 유럽의 전성절하고는 좀 달라요. 네. 유럽의 전성절은 5월 8일이고요. 예, 예. 러시아는 전성절이 5월 9일이에요. 그게 이제 서명하는 날짜가 시간대가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좀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5월 9일로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래서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와서 얘기한 것은 내년도에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니까 이제 전성절에 초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언제 방문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게 5월 9일까지 가겠느냐 이 생각은 좀 저는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두 나라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비준까지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되려고 하면 비준서의 교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준서의 교환은 통상 외교부 장관끼리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끼리 비준서 교환했다는 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서 외교부 장관끼리 교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효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기다릴 건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빨리 이벤트성 러북 정상회담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정의 교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네.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하르키우 전선에서 불세, 이 불세가 이제 북한산 대전차 무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했다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좀 보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북한산 무기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좀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불세라고 하는 것이 예. 대전차 미사일이거든요. 사거리가 한 10 내지 25km 정도 나가고 이것은 장갑차 위에 예. 발사관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사관 한 대마다 나가서 이제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세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 7월 말에 우크라이나에서 불세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도 불세가 러시아로 넘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아마 사용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불세를 파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군 내부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각 부대에
드론을 조종하는 그 인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뭐 정확한 명칭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통상 한 3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 인원들이 소위 말해서 1인칭 드론을 사용을 해요. 그 1인칭 드론이면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에 있는 그것이 뭐 러시아 군이든 또는 장비든 이것을 파괴하는 네. 건데 이 요원들이 바로 불세를 파괴했거든요. 그 파괴해가지고 파편도 이제 공개하고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 보낸 것이 우리가 그냥 총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컨테이너 2만 개에 이걸 뭐 탄약으로 따지면은 한 930만 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속에는 170mm, 240mm 그다음에 북한이 화성 11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 24 이런 것들이 다 간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장비, 무기, 총, 포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모든 무기 장비를 압도하는 것이 핵 공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네네. 러시아 당국자가 나온 발언 중에 최근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맥락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점점 러시아로 봐서는 이제 핵 위협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사정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제 빨리 이걸 자기가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제 종전 협상이든 뭐 평화 협상이든 어떤 협상이 벌어지면 유리한 고지에 들어서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 CTBT라고 하는 그런 국제 군비 통제 조약이 있습니다.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비준을 안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것을 비준을 했었다가 작년도 11월 달에 CTBT 비준 해제에 대한 서명을 이 푸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미 그러면은 러시아가 얼마 있지 않으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실험은 안 해왔고 계속해서 핵 교류도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교류도 바꾼 상태에서 또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서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전쟁 상황 아까 전에 좀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자폭 드론이 사실 양측 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자폭 드론 쓰는 거를 또 우크라이나는 그걸 또 GPS 교란해서 다시 네,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 포크로바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GPS 하면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 GPS 가지고 어디 찾아가고 내비게이션 그러지 보고 하죠. 않습니까? 예. 내비게이션 없으면 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 공짜로 제공해주는 GPS 상용 GPS거든요. 물론 이제 군용 GPS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군용 GPS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GPS 시스템이 미국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 GPS가 따로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GPS가 따로 있고 유럽은 유럽 GPS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독자적인 GPS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됐든 이 러시아의 자체적인 GPS를 글로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GPS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드론 부대들도 이 GPS를 이용해 가지고 드론을 띄워 가지고 위치를 찾아가고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폭 드론이 경치하고. 이제 예.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게 GPS 송수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GPS 교란을 해서 사실상 서해에 우리 어민들이 GPS 교란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이게 북한 지역으로 떠서 놀래 가지고 다 포기하고 항구로 막 복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GPS 교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글로나스 GPS의 교란을 한 거죠. 그 이제 이 교란 장치를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크로바라고 하는데 이 교란을 하게 되면은 이 드론이 자기가 원래 가야 될 자리를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1월 26일 날 사실상 러시아가 무려 188대의 드론을 띄웠는데 그중에
95대 정도가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 전파를 쏘니까 자기가 길을 못 찾고 그냥 떨어진 거죠. 그 중에 17대는 이것이 어디로 날아가느냐면 벨라루스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이자 그리고 러시아의 아주 그냥 최동맹국 중에 동맹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는 우크라이나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대드론전이라고 하는 것과 대드론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무기 체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가위바위보 이론으로 발전이 돼요. 한쪽에서 이제 가위 내면 거기를 이길 수 있는 이제 바위를 내는 거고 바위를 내면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볼을 내는 거거든요. 이걸 가위바위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드론전이 격화되니까 이 드론을 어떻게 격추시키고 무능화시킬 것인가 이쪽 분야가 또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이게 발전하다 보면은 또다시 이 무능화시키고 격추시키는 이 기술을 뛰어넘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그 기술이 다시 이제 드론에 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두 번째 단계까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드론전을 포함해서 사실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전략들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이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있는 곳을 이제 폭격할 수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아직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현실화됐을 경우 전반적인 전환까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그렇죠. 만일에 그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뭘 쏘겠냐면 오레시니크를 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0에서 5,500km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 10 정도 나가는 건데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을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고 거의 대기권 내에서 변칙 기동을 하면서 목표 지점에 가서는 급 상승했다가 급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마 10까지 속도가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지상에 떨어지면 운석이 우리 지구에 떨어지는 것만큼 엄청나게 이게 호수처럼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분화구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하 뭐 50m, 100m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레시니크를 계암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다탄두라는 거예요. 탄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두 안에 여러 가지 탄두가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오레시니크는 지난번에 보니까 6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레시니크가 떨어지는 것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그것이 이제 6개의 그 안에 있는 탄두들이 MIRV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목표에다가 6개를 한꺼번에 계속해서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지하 깊숙하게 때리겠죠. 그러면은 지하 벙커든 뭔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의사결정기구가. 네. 그게 대통령실, 그리고 전쟁 지휘실, 그리고 전쟁 지도본부나 이제 군사 지휘실 이런 데가 되겠죠. 거기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겁을 주고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겁을 줘서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도 하죠.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 유도무기 네. 개발이 됩니다. 이제 저도 뭐 공군에서 방공포병 장교 생활하고 그렇죠. 상당히 이 부분 제가 군 생활 할 때도 LSAM 꼭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네. 좀 현실화가 좀 되는 듯해요. 그렇죠. 이제 이게 LSAM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까지 끝났고 이제부터는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곧 배치하겠다라고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미사일을 결국은 이제 요격할 수 있는 그 기술, 그걸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제 이걸 요격을 해야 되잖아요. 발사 단계, 비행 단계, 마지막 종말 단계에 있는데 그 종말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이걸 격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멀리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시스템. 이것이 이제 요격 고도가 40에서 한 150km 정도 됩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패트리어트 3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3가 통상 뭐 한 20에서 40km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천궁 2 이게 이제 한 15km 요격 고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얘기하면 한 15km가 있고 40km가 있고 그다음에 150km가 있는데 요 사이가 좀 비어 있잖아요. 예. 요 사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LSAM이라고 하는 것은 요격 고도가 한 40에서 60km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청방으로는 40km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성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40km 이하에는 우리의 천궁2 그다음에 패트리어트가 그리고 이제 40km 이상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엘센과 사드가 이걸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4번에 걸쳐 가지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LAMD라고 부르는데 롱 아티러리 미슬 디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이런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